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뼈 건강에 이롭다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계란을 무려 5개나 먹어야 하는데요. 이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일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몸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가 경우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일은 약사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영양제 섭취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타민의 과다 섭취는 장기가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같은 종류의 비타민을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함께 섭취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면 심부전과 미세혈관, 석회화 등의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잘 녹는 수용성으로 나뉘는데요. 비타민 B와 C는 수용성이며 비타민 A, D, K는 지용성입니다. 이들 중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하시거나 장기간 섭취하면 수용성 비타민과 다르게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D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슘 혈증으로 인한 중독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토, 메스꺼움, 불안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할 경우 각각 복용하기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연 비타민이 더 비싸지만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흡수율은 천연 비타민이 더 높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그닥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에 과다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단일 비타민과 종합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면 과도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미 일상의 식사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을 복용할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의 섭취를 추천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비타민 A와 B7을 함께 복용하면 건강과 피로회복, 스트레스 완화에 좋습니다. 술, 담배를 자주 하는 분들은 비타민 B와 C를 중점적으로 섭취해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나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분들, 무슨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종합 비타민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유산균 복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섭취하는데요. 유산균을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유산균이 산에 매우 민감하며 비타민C의 산성이 유산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다행히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나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면 복용 시간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커피나 차와 같은 뜨거운 음료, 그리고 산성을 가진 주스와 같은 음료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산균과 항생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유익한 균까지 죽여 유산균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항생제에는 위장염, 복통, 피부질환 등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기약에도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팔로스포린계, 페니실린 계열, 카보페난계 등이 모두 항생제에 속하는데요. 이를 일반인이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확실하지 않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산균 복용 권장 사항은 최근에 나온 중요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장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원료인 트리토판은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며 이는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장 관련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음식물과 세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인데요. 두 기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의 60% 이상이 장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 건강은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와 같은 외부 위험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장 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장까지 잘 도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유산균을 복용하면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장 속에 유산균이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유산균은 항생제 복용 5시간에서 6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홍삼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홍삼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삼은 인삼과 비슷해 보이지만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복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홍삼은 체내열을 증가시키며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연구에서는 홍삼을 장기간 과다 복용 시 혈관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홍삼을 피해야겠습니다. 또한 홍삼에 포함된 사포닌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당뇨병 약과 함께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삼에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 복용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트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폐경기나 여성의 유방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홍삼은 출혈이나 지혈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도 수술 전이나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홍삼 섭취에 주의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홍삼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서 홍삼을 복용할 때 하루 2g 이내로 섭취하며 복용 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 비타민은 항산화제와 철분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A는 루테인과 함께 섭취하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C는 구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칼슘의 과도한 섭취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양제 섭취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